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 눈부신 도시 아테네에는 지혜롭다고 소문난 철학자 플라톤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아카데메이아에서 수많은 학생에게 지혜를 전수하며 종종 사람들을 놀라운 사고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스승을 깊이 존경했고 그와 토론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플라톤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수업의 주제는 이데아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주제가 어떤 재미있는 지혜를 품고 있을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플라톤은 제자들을 인근 숲으로 데려가며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숲 깊은 곳에 도착하자 플라톤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숲을 볼 수 있습니까? 학생들은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개의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는데도 숲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잠시 생각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전의 숲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길을 알고 있기에 안개 속에도 그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플라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경험에서 이데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이데아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죠. 현실의 사물들은 모두 이데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인 에우도키아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현실은 불완전한 모방이라면 진정한 이데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요? 플라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이데아는 우리의 물리적 시선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과 지혜로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안개 너머에 숲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듯이 경험과 이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플라톤의 제자들은 일상적인 삶을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이데아를 찾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의자 하나에서도 이데아로서의 본질을 상상하며 사물의 본성을 깊이 탐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들에게 사물의 이면을 보고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플라톤의 수업이 끝나고 숲을 돌아 나오는 길, 제자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렇게 그의 제자들에게 영감과 깊은 통찰을 선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지혜와 철학의 중심지로 알려진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식 커피숍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커피숍은 그저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론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철학적 담론의 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커피숍에서는 모든 음료가 무료였지만 여기서의 관례는 다른 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만 비로소 커피를 마시며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청년이 흥미를 풍부히 커피숍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세상 만물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며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여느 때처럼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받아들자 커피숍 주인인 필로소퍼 펜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화를 통해 무지를 깨우쳐야 커피를 마실 수 있답니다. 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물론이에요.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상당히 박식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은 자신감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대화 속에서 시작해보죠. 펜이 제안하며 싶은 미소를 한 후 짧고 명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선이요? 물론이죠. 선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흔히 정의, 현명함, 그리고 착함과 연결 짓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은 과연 그렇게 단순한 걸까요? 펜이 물으며 그의 대답을 의문시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 중 맥락에 따라 악이 될 수 있는 예는 없을까요? 청년은 잠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그저 단순히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펜은 그의 혼란을 눈치채곤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진리에 다가가려는 노력이지요. 그 순간 청년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지듯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오히려 스스로의 무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비로소 선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일같이 이 소크라테스 커피숍에 찾아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무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전해지면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식 커피숍은 단순한 대화의 장을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인간 본연의 지혜를 깨우쳐가는 정신적 오아시스가 되어갔습니다. 이는 곧 무지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인지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깊은 숲속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항상 별을 보며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났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시간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루카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루카스에게 영원 회귀라는 신비로운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이미 한 번 일어났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해봐라. 루카스, 너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이 이 숲속의 나무 한 그루, 그리고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하나까지 모두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야. 루카스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선택들이 곧 다시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건가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단다. 소년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를 물어보는 거란다. 너의 삶의 매 순간을 그렇게 반복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새로운 개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각양각색의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금의 삶과 선택, 그리고 이 모든 순간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면 그는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문득 그는 어제 작은 실수를 했던 그 순간과 그 실수를 만회하려던 시도들이 하나의 새로운 각오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 사상을 통해 삶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했지. 만약 너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너는 순간순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거야. 그제서야 루카스는 깨달았습니다. 영원 회귀의 개념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삶을 진정으로 직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노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루카스는 매일 저녁 별들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고,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이 다시 반복된다면 나는 그것들을 똑같이 선택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루카스는 성장하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다른 이들과 나눈 웃음과 사랑의 순간들이었고, 그것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그는 기꺼이 그 순간들을 다시 살 것이라고. 노인의 이론은 루카스에게 새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삶을 긍정하는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베일랜드라는 아주 특별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무지의 베일로 덮여 있어 왕국의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신의 이름, 나이, 성별, 부와 지위는 물론 직업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새로운 역할을 맡아 살아갑니다. 베일랜드의 모든 주민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오늘 하루의 역할 카드를 받습니다. 그 카드에는 그날 그들이 맡게 될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가 적혀 있죠. 어떤 날은 왕궁의 주방장이 될 수도, 다른 날은 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 덕분에 베일랜드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키워나갑니다.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든 일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왕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니 본인이 받은 위치에 대해 불공평함을 호소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베일랜드의 주민들은 매년 돌아오는 대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베일이 거치는 순간이 담긴 공정의 날. 모든 사람이 잠시 자신의 실체와 역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대연회가 열리던 날,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지난 1년간 자신들이 마련한 법률과 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역할 카드에서 해방된 주민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역할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다가 갑자기 귀족이 되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했고, 다른 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농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설정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베일랜드의 주민들이 아침에 받은 역할과 상관없이 항상 명심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올랐든 그 누구도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차등 원칙으로 불평등이 있더라도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있기에 누구도 특정 역할에서 불리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저마다의 경험을 통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회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 주민들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모두가 합의한 오늘의 결정은 내일이 역할 카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그들은 한층 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일랜드의 주민들은 대연회를 마치면서 다시 또 한 해를 무지의 베일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이 값진 교훈의 연속임을 잊지 않고 어떤 역할에도 자신과 타인을 위한 공정을 강구했습니다. 이는 비록 모두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계일지라도 그 누구도 불공평함 없이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여정이었습니다.